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형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형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CS윈드입니다. CS윈드는 2006년 설립돼서 2014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풍력타워 생산 및 타워 내부 부품, 베어링 생산 등 풍력타워 및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데요.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상 풍력타워 하부 구조물 사업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국내를 기반으로 베트남, 미국, 포르투갈 등 해외 타워 생산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 기후 특성 등에 따른 고객 주문에 맞춰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기반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유럽, 호주 시장의 폭발적인 풍력타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설비 투자 및 인력 채용을 통해서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 2,035억 원, 영업이익 1,006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은 69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2%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06.9%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해외 생산법인 신규 인수 효과와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해서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기업 설명회 개최 공시가 있었는데 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설명회 개최는요, 회사의 현재 상황을 이 기관 투자자 또는 개인, 이 다수의 이 투자자들에게 이 공지하는 겁니다. 회사의 현 상황을 설명하고 현재 상황에 따라서 질의응답에 따른 답변도 좀 주고받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이 개인을 타겟으로 하는지 또는 기관 투자자를 좀 이 타겟으로 하는지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설명회 개최입니다. 6월 27일 10시입니다. 장소는 컨퍼런스콜. 이 화상이 아니죠. 자 이게 음성. 이게 통화회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다수의 기관 투자자와 이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겁니다. 개최 목적은 BNK 그룹 컨퍼런스 콜입니다. 개최 방법은 기업 설명회고요. 후원 기관은 BNK 투자증권입니다. 주요 설명회 내용은 2022년 1분기 경영 환경 그리고 2022년도 사업 전망에 대해서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련 IR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IR 자료실에 게재되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공시도 사실상 좀 중요하다면 좀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회사의 어떤 이 최근 동향들을 잘 정리된 이 데이터가 회사의 IR 자료실에 좀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들어가 보면 자 지금 내용을 좀 볼게요. 지금 회사의 자 IR 자료실이 있네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회사의 최근 IR북 지금 실적 발표 부분에 어떤 국문 버전과 영문 버전이 지금 주기적으로 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최근의 회사 동향에 관련된 자료들을 다운받아서 한 번쯤 읽어보는 것도 좀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 회사는 최근에 이 기업 설명 5월 26일도 있었고요. 6월 9일, 6월 22일 지속적으로 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좀 늘려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회사의 현재 상황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회사의 2022년 전망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세일즈를 하는 거죠. 우리 회사 앞으로 이렇게 좋아지니까 많은 관심을 좀 가져와 주세요. 즉 우리 주식 많이 홍보해주고 많이 사주세요. 라고 좀 불리우는데 최근 CS윈드가 사실상 이 전고점 대비해서 주가의 하락률이 좀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어떤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회사의 현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좀 소상하게 좀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시장의 좀 불확실성들을 좀 기관 투자자로 하여금 조금 더 만회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좀 판단을 해봅니다. 최근 공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3일자 공시인데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의 자율 공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의 체결은 수주 공시라고 불리우는데 자 여기 타이틀이 있습니다. 자율 공시, 자율 공시. 수시 의무 공시가 있어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은 이 회사의
최근 매출액의 10%가 넘어간다면 무조건 의무 공시가 되는 건데 네네. 10% 미만의 공시는 말 그대로 자율 공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회사는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좀 전해왔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판매 공급 계약의 구분은 상품 공급입니다. 세부 내용은 윈드타워 공급 계약의 체결입니다. 최근 매출액의 2.3%에 해당되는 277억이고요. 계약 상대방은 베스트 아시아 퍼시픽 AS라는 회사인데 지금 내용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공급 지역은 미국과 베트남입니다. 계약 기간은 오는 6월 22일부터 12월 30일 올 연말까지 납품하는 이 조건입니다. 주요 계약 조건은 미국 법인의 생산 납품 그리고 베트남 법인의 생산 납품을 주요 계약 조건으로 한 것인데 투자 판단 사항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계약 금액은 수주 금액을 이 환율 1295.7원을 적용해서 산출한 것이다라고 좀 밝혔고 상기 계약 기간의 종료일은 순차별로 생산되는 윈드타워의 최종 공급일을 기준으로 해서 고객사와의 협의 과정에서는 변경될 수 있다고 좀 밝혔습니다. 지금 전체 매출의 2.3%에 해당되는 277억 원에 대한 이 풍력타워를 이 납품하는 계약을 좀 체결한 것이고 이게 오는 연말까지 납품하는 조건이다라고 보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투자 판단을 위해서 회사의 IR 공시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근데 제가 이제 공시를 그 아래까지 쭉 보니까 꾸준하게 풍력타워 공급과 관련된 계약을 좀 미국과 유럽 등 여러 국가와 체결하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해외 시장 영업을 좀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글로벌 1위 풍력타워를 이 제조 및 공급하고 있는 이 CS 윈드의 경우에 2021년도 기조보다 2022년도 1분기가 다소 좀 저조했다는 평가가 좀 있었어요. 물론 매출액은 크게 좀 증가는 했지만 사실상 이 영업 손익의 좀 감소 요인이 좀 있었거든요. 1분기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실적 먼저 보도록 할게요. 최근 매출액은 1분기 매출액은요. 전년 동기 대비 2,412억 원을 기록했던 전년 동기 대비해선 3,100억 원을 좀 기록을 했고요. 자, 글씨가 너무 크니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92억을 달성을 했는데 네네. 전년 동기는 317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는데 이번 1분기는 92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죠. 영업이익 폭이 크게 좀 감소된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는 34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는데 이번에는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17억 원의 손실을 좀 기록하면서 우려감을 좀 낳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사실 1분기 기저 효과에 따른 부분인지 2분기에도 이어질 흐름인지에 대한 어떤 귀추가 주목된 체크 포인트다라고 좀 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매출액이 증가했는데 손익이 좀 감소됐던 어떤 원인은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측은 좀 발표를 했는데 신규 법인의 인수 시점 이전의 수주액을 모두 무형자산화되면서 이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회계 처리의 유형 과정, 종속법인의 전체 실적을 산입하는 연결 포괄손익계산서의 어떤 기재 방법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지금 손익의 감소 효과를 좀 갖고 있지만 저는 이게 일회성 반영이라고 보는 겁니다.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손익의 어떤 증감폭이 확장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생산설비의 가동 그리고 이에 따른 어떤 필수적인 전기와 액화, 천연가스, 부자재 등의 공급 차질이 발생했다. 자, 이에 관련된 부분들이 1분기에 반영 효과가 좀 있었지만 2분기에는 안정적인 수주, 이 잔량을 좀 근거로 해서 실적 개선 효과가 좀 더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분기부터는 손익의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CS윈드 이 해상풍력 발전 관련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해상풍력 도입에 좀 서두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수혜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전체적인 이 친환경, 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 부분은 사실 2020년도를 필두로 해서 이 많은 이 글로벌 정책 기조로 좀 수립이 좀 되면서 수혜주 관점에서 CS윈드 전 세계 풍력타워 공급 1위입니다.
점유율 1위였고 사실상 이 해외 법인의 M&A를 통해서 외형 확장을 좀 지속하고 있는 이 관점에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이 자체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좀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이슈에 좀 직면하게 된 거죠. 지금 독일의 경우에는 러시아의 이 대체 에너지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육상 풍력의 설치량을 10기가와트 그리고 해상 풍력 설치량을 9기가와트까지 확대하는 이 법안을 좀 개정하고 있다라고 밝혀졌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논의가 되면 내년부터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본격적인 어떤 납품 수혜가 좀 예상되고 있고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이 포르투갈도 부유식, 지금 부유식이라는 것은 이 바다 위에 띄워놓고 만드는 해상 풍력 타워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 같은 좀 약간 이제 이 수면 위에 떠 있는 이 방식을 부유식이라고 하는데 네네. 자, 이 부분도 3 그리고 4기가와트 수준으로 예상을 했지만 최대 8기가와트까지 좀 확장되는 어떤 의사 결정들. 이 글로벌 국가, 특히 유럽 국가들의 이 재생에너지의 어떤 이 비율들을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유럽의 전면 이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이 CSN류의 어떤 이 수혜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 인수나 이 포르투갈 공장이 향후에 이 하부 구조 사업물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시장에서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이 글로벌 해외 법인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상 공급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혜 부분이 2022년도 이후인 2023년도부터는 좀 더 본격화된 수혜로 작용되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유럽 국가들의 해상 풍력 도입에 따른 CS 윈드의 수혜까지 전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CSM도 보면은 지금 7.22% 상승한 56,400원 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사실 상승폭이 조금 아깝습니다. 제가 오늘 타점 수립을 좀 했었는데 주가 오늘 방송 시작보다 뭐 갑자기 좀 급등을 해주는 바람에 매수의 기회로 봐도 괜찮았던 구간이에요. CS윈드는 제가 글로벌 1위의 풍력 타워 시장 부분이 가격 조정이 좀 크게 거친다면 시장 1위의 점유율은 항상 테마의 매기적 관점, 실적의 회복적 관점에서는 낙폭 과대 구간에 반드시 좀 모아가는 구간은 좀 유효했다라고 저는 판단해보고 싶습니다. 전고 영역인 95,500원 대비해서도 지금 주가가 사실상 지금 뭐 반토막까지 하락을 했었던 이력이 좀 있었어요. 1월 28일 날 45,500원대까지 급락을 좀 했었는데 최근에 사실 이 가격 지표의 어떤 조정 구간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108,000원, 작년 2월에 또 기조 영향을 줬던 신고가 영역까지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이 바닥권 영역에서 주가 형성을 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죠. 매수하기 가장 좋았던 구간은 이 구간이었습니다. 45,000원에서 5만 원 구간, 45,000원에서 5만 원 구간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었는데 자, 이 구간은 이미 도래 기간이 좀 지났지만 지금 현 구간도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맞았다. 5만 원에서 5만 4천 원 구간, 5만 원에서 5만 4천 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만약에 5만 원이 이탈된다면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구간도 추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CS 윈드 매수하기 좋은 구간 5만 원에서 5만 4천 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4만 5천 원에서 5만 원까지도 포트 비중 5%의 추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CS 윈드 알아봤고요.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는 2016년 설립돼서 2018년 기술 성장성 기업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은 영업 실적은 미미하지만 기술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외부 검증기관 심사 통과 시에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ABL 바이오의 주요 사업은 기술 이중 항체 기술을 기반으로 항체 치료제 연구 개발과 기술 이전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인 그랩바디를 바탕으로 연구 개발하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의 기술 이전을 통해서 중장기 성장이 가능한 사업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국내외 제약사와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한 후에 단계별 마일스톤 계약에 따라 판매액 또는 일정 부분의 로열티를 지급받으며 매출 포지션은 기술 이전 수익 100%입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개별 기준 매출액은 53억 원, 영업 손실 523억 원, 당기 순손실은 4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4% 감소했고 영업 손실은 12.3% 감소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21.7% 감소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투자 판단 주요 경영사항을 발표했는데 지금 ABL001 이 파이프라인입니다. 관련 마일스톤 기술료를 수령했다라는 공시입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BL001 관련 마일스톤 기술료의 수령. 마일스톤은 이 단계적 이 기술 개발에 따른 이 개런티 보장받은 어떤 금액대 안에서 이 개발 성과에 따라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인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이전된 이중 항체 항암제 ABL001의 단계별 마일스톤 달성에 따른 기술료 600만 달러를 수령할 예정이다. 상기 마일스톤 내용은 2022년 3월 29일 당사가 제출한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의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 영문 번역본에 대한 검토 종료로서 확정된 마일스톤이다. 지금 내용이 좀 어려운데 이게 네네. 의학 용어거든요. 제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마일스톤의 기술료는 한화 78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회사의 자기 자본의 13.9%가 해당되는 금액이다. 사실 발생일은 6월 27일이고 결정일 역시 6월 27일입니다. 당사는 계약서에 의해서 45일 이내에 마일스톤 기술료를 수령할 예정입니다. 임상시험의 허가, 상업화 미 실현 시 본 계약은 종료될 수 있고 계약 종료에 따른 당사의 마일스톤 기술료 반환의 의무는 없다라고 밝히는 공시고요. 고시환을 1299.4원을 적용했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지금 종합을 해보면 회사가 지금 이 콤패스 테라피틱스로부터 이 마일스톤 600만 달러를 좀 수령한 건데 이 부분이 사실상 이 단계적인 어떤 금액, 지금 수령한 내용들이 어떤 일정한 구간에 도입돼서 받았던 이 금액보다는 지금 마일스톤의 어떤 기술료를 수령했다는 것은 단계별로 지금 임상 일상의 어떤 성공에 따른 개런티를 좀 받은 것이 아닌가 좀 추정이 좀 되고 있는데 지난 2018년도에 사실 기술을 이전한 것에 대해서 단계적 초도에 계약금이 있었고요. 계약금 일부분을 지급받고 이후에 임상 1상에서 얼마, 임상 2상 단계에서 얼마, 그리고 3상 최종 시판 허가에서 최종 수령되는 마일스톤은 모두 지급받는 조건이고 이후에 이 시판 허가된 약물에 대한 권리를 사실상 마일스톤 기술을 이전해간 쪽에서도 사실상 유통에 관련된 어떤 베네핏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부적인 어떤 조건사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ABL 바이오의 경우에는 일단 기술료를 수령했다는 관점에서는 지금 만들고 있는 회사의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ABL 바이오 매출 포지션을 보면 기술 이전 수익이 100%인데요. 기술 이전에 성공하더라도 임상 허가 그리고 상업화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성공을 보장하기는 좀 힘들지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위험 부담이 좀 크기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내용을 좀 보면 지금 단계적인 어떤 부분에서 지금 마일스톤을 좀 수령하는 이 단계. 지금 사실 이제 임상 1상이라는 단계에서 임상 2상에 대한 어떤 사항들이 명확하게 좀 나올 것인가. 네네. 자, 임상 1상 단계에서 마일스톤을 받았어요. 임상 2상의 단계, 3상의 단계까지는 사실상 이 IND, 임상 시험의 신청 절차, 그리고 관계 연구기관의 섭외, 그다음에 임상 시험 절차, 그다음에 용역평가 관련된 일정들은 지속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2018년도에 최초 계약한 이전 계약인데 지금 2022년도 오늘이 6월 28일이니까 거의 한 4년 반 만에 사실상 이 마일스톤, 이 단계적인 마일스톤을 좀 수령할 수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는 대목이고 분기 보고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업의 개요 내용을 보면 회사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회사의 이 사업 개요 그리고 주요 제품의 서비스 부분을 눈여겨서 좀 봐야 된다. 현재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파이프라인 또는 제품군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설명이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기반 기술인 이중항체 이 플랫폼
그랩바디를 바탕으로 연구 개발하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의 기술 이전을 통해서 중장기 성장이 가능한 사업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중 항체 플랫폼을 바탕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이 확인된 파이프라인을 기술 이전해서 이에 따라서 부가적인 로열티 또는 기술 이전료를 좀 받는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인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자체 연구 개발 통한 파이프라인 부분, 자, 쭉 내용들이 있습니다. 비임상, 임상 1상, 임상 2상 조기의 기술 이전 방식. 이게 절차인데, 신약의 발굴 다음 단계가 사실상 뭐 동물 실험에 대한 뭐 독성 유의성, 그다음에 전임상 단계, 임상 1상의 단계, 2상, 3상. 자,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어떤 이 임상 시험의 절차와 방법들이 좀 달라지는데, 회사는 지금 전임상, 그러니까 비임상이라고 불리는 부분은 전임상 단계입니다. 최초의 파이프라인을 발견했던 시점부터도 조기 기술 이전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밝히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기술 이전의 어떤 대가를 좀 수반하는 부분은 전임상 이후, 즉 임상 1상 단계에는 좀 진입될 수 있는 약물들이 통상적인 어떤 조기 기술 이전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회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도포는 전임상 단계에서도 조기의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회사가 집중하고 있는 연구 개발의 분야는 개발 초기의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했는데, 최근 발생한 이들 기술 이전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상당수의 임상이 진행되기 전에 임상 초기의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거죠. 지금 이 회사는 새롭게 발굴한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나왔던 것이 아니라 이중 항체의 플랫폼이죠. 이중 항체라는 것은 한 개의 항체가 아니라 두 개의 항체를 한꺼번에 사용해서 이 치료, 세포 치료를 위한 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이 있다. 하나의 세포 치료자가 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2대1로 싸우는 겁니다.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자, 창이 있으면은 뭐 주먹이 있으면은 뭐 막대기도 있고 뭐 이런 거겠죠.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공격의 요소를 다각도로 줌으로써 오히려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어떤 효과. 이중 항체 어떤 플랫폼들을 발굴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 기술 이전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히는 곳입니다. 네, 대표님.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이 ABL 바이오가 올해 1월에 사노피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 사노피와의 계약에서도 마일스톤 및 로열티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내용을 보면은 지난 우리가 저희 공시메이트에서 좀 한번 다뤘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전체 계약금 900억 을 수령하는 것이고요. 전체 마일스톤과 단기적 기술 이전료 그리고 최종 로열티를 모두 합산하면 1조 1,82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이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좀 체결한 셈인데, 네네. 물론 저희가 이 공시메이트 시간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전체 금액을 고지고대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의 리스크는 수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이오 회사의 경우에는 임상 1상 단계에서 유의적인 어떤 결론을 도출해서 이번처럼 이 마일스톤을 수령할 수 있는 어떤 사례가 좀 있었지만, 반대로 사실상 한미약품의 경우에도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지만 결국 이 계약이 전면 해지가 되면서 기술이 다시 반환된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기대감 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사노피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회사의 기술을 어느 정도 검증을 했을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성공 확신을 좀 감안해서 이 단계적 마일스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지금 회사의 어떤 이 관점은 임상 1상의 단계에서 유의적인 어떤 성과 부분이 입증된다면 단계적인 마일스톤이 좀 들어오는 것이고, 저는 뭐 냉정하게 좀 보면 임상 1상에 유의적인 어떤 성과가 좀 있었다면 유의미한 성과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임상 1상도 그만큼 통과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이 약물인데, 여기서 임상 1상을 통과했다는 것은 임상 2상에 대한 이 기대감도 수반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임상 2상에서도 좋은 결론을 좀 도출해냈다면 오히려 임상 3상 단계에서의 많은 노력을 좀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유의미한 성과라고 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바이오 기업의 경우에는 리스크가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하시는데 조금 더 유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대응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ABL 바이오 3.17% 좀 하락하고 있는데 25,950원. 지금 최근에 주가의 어떤 흐름들. 오는 1월에 34,800원 고가 영역을 최근 올해 1월 초에 좀 수립한 바가 있었고 작년 8월 2020년도 4만 원대 그리고 2021년도 한 8월경에 고가 형성을 한 이후에 일본 기준의 최고가는 사실상 2022년도 1월에 주가 좀 형성이 좀 됐었습니다. 지금 이 기대감들이 수반됐던 것은 대규모 이 마일스톤 계약이 수립되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된 형국이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일회성 재료로 좀 모두 재료 소멸된 어떤 케이스인데 기대감을 수반해서 오히려 이 공식 이후에 주가 좀 급락을 했지만 제가 지금 모아가는 전략 부분 안에서는 사실상 계약금이 수령되고 돈이 들어온 시점에서는 실적의 변화 여부에 주목을 해야 된다. 낙폭과대 지점에서는 오히려 이 임상시험에 관련된 모멘텀들이 추세 변환의 시그널이다라고 좀 항상 강조드렸던 이유입니다. 최근에 이런 기대감들 그리고 실적의 어떤 기대감들이 소폭 좀 반영되고 있는 형국인데 최근에 낙폭 과대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회사는 비교적 좀 견고한 주가의 흐름들을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 구간인데 지금 박스권 구간 안에서는 22,000원, 24,000원 구간 22,000원에서 24,000원 구간은 탄탄하게 돌입될 수 있는 매수하기 좋은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돌입하게 된다면 저는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22,000원에서 24,000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ABL 바이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22,000원에서 24,0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투자 시에는 실적 변화 여부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신라젠입니다. 신라젠은 2006년 설립돼서 2016년 기술 성장성 기업 특례 상장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항암 바이러스에 기반한 면역 항암 치료제의 연구 개발인데요. 핵심 플랫폼 기술은 팩사백으로 유전자 재조합으로 만든 백시니아 바이러스로 암세포를 사멸시키고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신라젠은 팩사백 생산 시에 모인 ABL 유럽과 JX970의 임상시험용 약물 제조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요. 독성시험, 효능시험 등 전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대표님, 이 신라젠 어떤 소식이 있었나요? 네, 최근에 뭐 특별한 소식은 없었는데 바로 어제였습니다. 일단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8월 4일 오전 9시에 한국방송회관 2층 코바코홀에서 임시 주총을 결의했습니다. 의안은 사회이사 선임과 상근 감사의 선임의 건인데 세부 이력들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총 2주간 전 소집 통지 제출 이전에 확정해서 재공시하겠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입니다. 지금 신라젠 공시를 오늘 제가 이 선정하게 된 이 배경이 네네. 최근에 신라젠이 이 언론을 통해서 이 소액주주들이 이 전 경영진을 고발하고 지금 집단 소송까지 좀 제기되는 어떤 움직임들이 좀 있었는데 9월이면 사실상 이 신라젠의 운명도 좀 결정될 수 있는 어떤 중대한 시점 앞에서 중간중간에 신라젠 최근에 뭐 제가 경제방송 다 좀 모니터링을 좀 해봐도 네. 좀 다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희 이 공시메이트에서는 꾸준하게 제가 신라젠을 열심히 좀 다뤄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답답한 이런 종목들 지금 현재 어떤 예측사항들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신라젠이 횡령 배임에 대한 사실의 진행 상황에 이 공시 의무가 없더라도 사실 공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싶거든요. 저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어떠세요? 일단 뭐 횡령 배임에 관련된 사실 부분에 대해서 진행 사항은 지금 3월 3일자가 좀 최종 버전인데 지금 회사는 전 대표이사 외 2인에 대해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이 공소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뭐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1심 판결 그리고 2심에 대한 이 항소심 판결 결과 전 대표이사, 전 사내이사 그리고 대표이사 그리고 전 대표이사는 문은상 씨죠. 지금 관련자들이 모두 이 관련돼서 업무상 배임 그리고 업무상 배임 미수에 대해서 2심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지금 징역 3년과 벌금 10억,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징역 5년에 벌금 10억 원. 지금 이번 주에 대법원 선고까지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관련된 사항 안에서는 조금 확정되지 않을까. 그런데 1심 판결과 좀 비교했을 때 너무나 지금 차이가 커요. 잠깐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내사 광모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75억, 그리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문훈상 대표이사는 징역 5년에 벌금 50억 원에 대해서 이 판결이 됐는데 2심에서는 이 형량은 좀 비슷한데 이 벌금액이 뚝뚝 떨어졌죠. 지금 350억이 10억이 됐고 170억이 10억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법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주주들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투자한 이 회사는 주권 거래 정지를 거쳐서 지금 거의 2년이 넘게 그렇죠. 주권 거래가 좀 정지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 책임을 져야 하는 전 경영진들은 오히려 벌금액도 확연하게 좀 감소됐고 오히려 형량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 판단하는 그런 어떤 불만들이 많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네, 대표님. 그리고 이 손해배상 소송 내용을 확인해 보면 전 경영진의 횡령 배임이 상장 이전에 발생을 했던 거면 어쨌든 좀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은 거래소의 책임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한국거래소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신라젠의 경우에 이 특례 상장에 입성을 했을 때 사실상 이 기술 가치 평가에 대해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이 판단 이 부서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도 우리가 조금 이 후반이라고 봐야지 2020년도를 좀 기점으로 2018년도 제 기억에는 한 2015년도 이후부터는 이 제약바이오 사업의 어떤 특례 상장 요건들이 조금 더 가파르게 좀 시장에 활발하게 좀 진행됐던 시점 안에서는 사실상 이 기술 진입이 너무나 코스닥 시장의 어떤 진입이 너무나 쉬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상 이 파이프라인이 정말 이 기술 가치가 명확하고 신약으로서의 창출 가치가 좀 확연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맹점이 있었는데 이번 신라젠 사태를 좀 기점으로 이런 평가 방법들이나 이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한 어떤 제도를 전면적으로 좀 다시 손을 봐야 된다라는 어떤 의사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이 당국이 관련된 어떤 이 심사 규정을 좀 더 강화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이 주주연합의 주장이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최근에 이 증시의 주주 집단 소송은 뭐 많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네네. 그런데 상장 폐지가 되고 난 이후에 주주의 집단 소송 사건은 있었지만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실익이 없어요. 회수할 수 있는 재산적 여력이 없다는 거죠. 모두 은닉했거나 다 처분해서 없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좀 갈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지만 저는 사실상 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이 법의 이 심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모이면 굉장히 큰 자금이거든요. 그렇죠. 시총의 증발 효과나 그다음에 이 보유자 투자했던 이 관점에서는 모든 재산이 투자됐던 그런 사례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다 종합해 본다면 오히려 전 경영진의 이 횡령과 배임으로 인해서 야기되던 이런 법적인 요소들은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다소 예상을 해보고 최근 뉴스를 보면 지금 소액주주 1,074명이 한국거래소와 전 경영진을 대상으로 이 집단 소송을 좀 제기를 했는데 일단 소장 금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액이 5억이에요. 일부 금액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5억은 전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국거래소를 대상으로 좀 진행하지 않았나 좀 예상을 해보고 지금 주장에 대해서는 신라젠의 거래 정지 그리고 상장 폐지의 위험은 거래소가 부실한 상장 심사를 했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을 지금 다시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한 사람만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좀 심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이렇게 신라젠의 강력한 법의 심판이 좀 요구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회사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파이프라인 도입에 일단 거래 재개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표님, 거래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지금 현재 최근에 어떤 증시 동향 사항들은 좀 없습니다. 이번에
반기 검토 보고서가 좀 나온다면 회사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작성된 내용도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8월 14일에 제출 예정인 신라젠의 이 반기 검토 보고서가 좀 나오면 반기 보고서를 토대로 한번 이번 9월에 사실 거래 재개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유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거래소가 이 개선 기간, 추가 개선 기간 6개월을 다시 부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회사는 회사의 이 중된 이 파이프라인 팩400의 임상 가치, 그리고 향후에 임상 시험을 위한 자본 확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이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좀 있는데, 지금 추가적인 자금 이 조달은 없었죠. 지난해 사실상 M2N으로부터 600억 원을 투자받았고 네네. 전체 유상증자에 400억 원을 추가하면서 1,000억 원의 실탄은 확보하고 있지만 기심의 판단은 1,000억 원 가지고 연구개발을 정상적으로 좀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팩400의 이 파이프라인 가치니 임상 이후의 가치로서 회사의 영속성을 좀 보장할 수 있겠느냐. 자, 이 부분이 관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신라젠의 입장에서는 기업 영속성을 좀 더 만회할 수 있는 다른 다양한 이 매출을 수반할 수 있는 사업을 인수하거나 또는 이 추가 파이프라인의 도입을 통해서 회사의 성장 모멘텀을 좀 가져가는 숙제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거래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8월 14일 반기 검토 보고서 이후 상황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유자분들 굉장히 걱정도 많으시고 답답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근데 신라젠 오래 걸려서 지속적으로 지금 거래 정지되고 있지만 저는 거래 재개에 대해서는 2년 전부터 제가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중간에 어떤 리스크한 상황들이 좀 발생이 됨으로써 사실은 상장 적격성의 이슈가 부각이 됐었다면 어렵다라고 좀 판단을 했을 것인데, 신라젠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적용의 강도가 좀 더 강하긴 하지만 지금 탄탄하게 확보된 실탄을 바탕으로 그래도 회사의 임상 모멘텀, 팩400이 아니더라도 사실 이 기업 가치를 단정할 수 있겠느냐. 저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의 도입 또는 이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상장 유지라는 어떤 종합적인 결론을 현 경영진이 도출하지 않겠는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다소 좀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반기 검토 보고서상에 특이한 이슈가 없다면 9월에 긍정적인 어떤 이 전망을 예측해 봅니다.